아마 관람을 마치신 비트는 정우성 배우가 직접 선정하신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김성수 감독님한테 저희가 전화로 여쭤보니까 이곳 신림이 극중 주인공인 이제 이민의 이제 고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민의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우성 배우님 나오시겠습니다. 뒤에 더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우성입니다. 같이 있기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너무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부천국제영화제에서 마련한 정우성 특별전에서도 이 영화를 상영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다녀오신 피렌체 영화제 특별전에서도 이 영화를 또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배우님한테는 이제 비트는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영화인 것 같은데 좀 어떠신지?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됐죠. 그리고 사실 촬영 비트라는 영화를 선택하고 촬영을 하고 또 그때 당시 극장에서 상영을 한 이후에도 이 비트라는 영화가 저에게 평생 이렇게 따라 차석같이 붙어서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어떤 영화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아마 이제 미니라는 캐릭터에 대한 어떤 연민 이런 것들, 그리고 그때 당시 90년대 어떤 사회 환경 그리고 교육 시스템에서 이렇게 소외된 어떤 젊은 청춘의 외로움 이런 것들이 민에게 잘 이렇게 투영이 돼서 아마 그 감정을 오랫동안 간직해 주시고 또 저를 통해서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민을 못 만날 뻔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 김성수 감독님께서 시나리오를 전했을 때 고사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된 이유 기억나시나요 혹시? 네. 아니에요. 사실은 비트가 아니라 그 김성수 감독님 이제 장편 첫 번째 영화. 다른 거를? 네네. 그 장편 첫 번째 영화 시나리오를 주셨는데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게 외국 영화 같은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그때 뭐 저도 경험은 별로 없었지만 이게 우리나라 영화로 가능할까 그래서 이제 장르가 뭐였습니까? 그게 저거였죠. 갑자기 제목이 생각나겠네. 영화화 됐어요. 그래서 다른 배우. 영화화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서울극장 옆에서 그 호프집에서 만나서 이제 맥주를 마시면서 이제 아주 어렵게 감독님 이거는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가만히 계시더니 네 그럼 이제 말 놓지 뭐 우리 편하게 맥주 한잔하고 헤어집시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감독님 뭐 영화 만드신다는 소식 듣고 또 응원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감독 첫 번째 인연이 그렇게 되면은 그 두 번째 작품 시나리오를 바로 또 전달하기는 힘들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마음적으로 애정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정이 떨어졌을 텐데 주시는 거예요 비트를. 근데 그 비트를 주실 때 그 모습이 되게 멋졌어요 저는. 그래서 뭐 시나리오를 받으면서 이거 웬만하면 그냥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봤더니 또 시나리오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하게 됐죠. 약간 마음에 부채감이 좀 있으셨네요. 약간. 부채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감독님의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쿨한 어떤 담대함?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배우와 작품과의 인연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 감정에 연연하지 않고 늘 새롭게 이렇게 다가가 올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 영화 어제 그
굉장히 오래간만에 또 감독님 만나셨대요? 만났어요. 근데 오늘 이 행사 때문에 일부러 만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나서 네. 오늘 행사하는 건 알고 계세요? 감독님? 어제 딴 얘기하느라고 얘기 못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문자를 드렸는데 확인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감독님하고 이 영화의 상당 부분을 이제 신림이나 관악구, 동작구, 용산구에서 촬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일대가 또 실제로 정우성 씨가 이제 여기에서 자라시고 뭐 이렇게 뭐 지내신 그런 곳으로 또 알고 있는데, 그래서 촬영할 때 좀 이제 감회가 내가 또 이렇게 놀던 곳 뭐 이런 곳이기 때문에 좀 남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그 촬영할 때는 이렇게 또 뭐 그런 특별함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공간 자체에 대한 익숙함 때문에 더 그 공간에 잘 되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니가 그 공간에 안에 있는 미니가 더 자연스럽게 보여주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저는 사당하면 아마 정성 배우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 서중여고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어릴 때 하셨다고. 성은 여중과 서문 여중고 앞에서. 네. 그래서 덕분에 그쪽에 매출이 엄청나게 쭉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때 기억도 좀 나시나요? 약간? 네. 그때 난리였죠. 아 근데 궁금한 게, 난리였었어요. 난리. 그때 나이로는 알바를 할 수 없지 않았나요? 한 번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2살 터울 누나가 있어요, 위에. 근데 누나가 뭐 들어오더니 시무룩한 시콘돔? 남자가 아니라서 안 되나? 뭐 이런 뭐 혼잣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했더니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아르바이트생 구한다고 해서 거기 들어갔는데 남학생만 뽑는데, 그러길래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키가 컸거든요. 그래서 재수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방학제니까. 네. 재수생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데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그냥 이렇게 뽑은 것 같아요. 잘생기니까 믿고 싶었겠죠. 그렇죠. 네. 뭐 이쁘장한 남자애가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오니까. 근데 이제 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 시작했는데, 하교 시간만 되면은 학생들이 쫙 다 지나가요, 이 멕시칸 앞을. 그래서 이 주인 누나가 혼자 막 나가요. 그래서 어딘가를 갔다 와요. 그러면 또 시무룩해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혼자 발로 맨바닥 차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멕시칸을 지나서 더 큰 길가에 있는 인디안이라는 경쟁 햄버거 가게, 거기 아르바이트생 형들이 뭐 잘생겼던 거예요. 그쪽으로만 다 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일하기 시작하고 얼마 있다부터 갑자기 이쪽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죠. 역전하는 사람. 네. 그러더니 얼마 있다부터 이제 인디안 사장이 여기 와서 보고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즐기셨나요 그때 그 느낌들을? 지나오니까 네. 즐긴 거지. 그때는 그때 인기가 있었다라는 걸 살짝 알긴 했던 것 같아요. 편지도 많이 받고.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가 용돈을 벌어서 제 친구들한테 뭔가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같이 또 햄버거 가게 가끔 오면 또 내가 만든 햄버거도 해주고, 물론 제 돈을 또 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제가 알기로는 급여도 좀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죠. 그때 시급이 원래 800원을 받을 수 없는 시급이었는데 350원이었나? 시급이 800원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나중에 뭐 잘했다고 보너스 또 10만 원씩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이 잘생겨야 됩니다.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건 내가 햄버거를 잘 구웠다라는 거예요. 맛있게. 잘생긴 짜릿한. 팥빙수도 잘 갈고, 양배추도 잘 썰고, 에그버거도 잘 만들고.
어쨌든 요 비트가 나왔을 때 정말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남성 관객들이 그 민의 대사나 행동을 정말 많이 흉내를 냈습니다. 참고로 이 선배의 아이디가 이민이에요. 진짜로. 그 기자 보시면 기자비 바이라인도 이민으로 나갑니다. 아니 제가 이게 뭐 그냥 여담이지만 왜 그러셨어요? 여담이지만 회사 아이디는 이민으로 했는데 네이버 아이디는 이민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다 돼 있는 거예요. LEEMIN도 있고 NEAN도 있고 다 있는 세상 거예요. 많은 남자들이 이민 아이디. 정말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이런 인기를 좀 체감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인기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구나, 이게 인기라는 거구나라는 건 또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는구나 정도였지, 이게 인기라는 거구나, 이제 내가 스타가 됐구나, 그런 어떤 자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 청춘의 아이콘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로 저가 규정지어지는 거에 대한 어떤 반발감, 그리고 혹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비트라는 영화, 예민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제가 영화가 갖는 사회적 파급력, 그리고 배우라는 직업의 파급력,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 그러니까 이걸 잘 써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가끔 지나왔을 때 그때 그 인기 좀 더 즐기지 그랬니? 좀 더 여유있게 좀 놀아보지 그랬어? 그런 생각도 하는데 10대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사회에서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끊임없는 걸음을 계속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라는 거에 딱 멈춰 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다음에 다른 무언가를 더 채워서 나라는 애를 더 이렇게 자꾸 발견하고 완성해 나가는데 더 치중을 했던 것 같아요. 조숙한 편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뭘까요, 그때? 그냥 혼자 돌아다니면서 생각을 많이 하니까 어릴 적부터도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제도권 밖으로 뛰어나왔잖아요. 그래서 길거리로 혼자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 세상에 내게 뭐지? 내 거를 찾아야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지. 그런 생각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특히나 아까 사회적인 책임감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원래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10대들이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에요. 네. 뭐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교실에서 뭐 다쳐가려고 비디오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100번 클럽도 있고 100번을 봤대요. 미친애인가? 100번을 어떻게 보지? 아니 제가 여러 이제 배우분들을 만나보면 뭐 조인성 배우라든지 뭐 이런 배우들도 다 이제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10대 때 다 보면 안 되는데 다 봤다. 사실 너무 유해한 영향을 미치신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랬어요. 하지만 또 그런 어떤 그런 후배들이 또 비트라는 영화를 보고 영화 배우의 꿈을 꾸고 또 영화 배우가 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다수의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형 비트빈 형 제가 뭐 오토바이 뭐 지퍼라이터 담배, 제가 오토바이 타다가 뭐 다리가 부러졌어요. 제 친구가 오토바이 타고 싶어서 오토바이를 훔쳤어요.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 거죠. 역할을 정말 조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러다가 결정적이었던 거는 이제 똥개를 촬영하려고 밀양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어두컴컴했을 때 이제 교실 안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밖에 나와서 이제 제가 담배를 피는데 저쪽 어둠 속에 아이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영화 촬영하러 정우성이 왔다고 하니까 어둠 속에서 와 멋있어 이 소리를 딱 듣는데 이 소문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애들이 지금 나 담배 피는 걸 멋있다라고 하는 게 쟤들이 영향을 받으면 그 짧은 순간에 그냥 그러면서 더더욱더 이제 내가 이 영화 배우라는 직업 그리고 영화가 갖는 어떤 사회적 이 파급력을 잘 써야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더 굳건해진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사용하신 그런 제품들도 있는지 사실 궁금했어요. 영화에 뭐 이렇게 반영을 하신 그런 게 혹시 있는지 궁금했어요. 사실 너무나도 많은 제품들이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정우성 씨 때문에, 가령 아까 말씀하신 뭐 지퍼라이터도 그렇고 로드맨 티셔츠라고 나이키, 그때 당시에 구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였으니까 뭐 말보로 담배도 그렇고 CBR 오토바이, 그리고 또 여러분 여기 더 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두 팔을 벌리고서 오토바이 타기, 굉장히 경쟁적으로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이런 반영을 갖다가 이런 아이디어 같은 거를 혹시 내신 거는 없으신지. 아무래도 이제 나이대가 비슷한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옛날이잖아요. 그 티셔츠는 제가 이태원을 뒤져가지고 찾은 거. 예전에는 제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 촬영할 때 의상을 제가 다 했어요. 스타일리스트를 두지 않고 이렇게 이 씬에서는 어떤 느낌이니까 어떻게 입어야지 해서 제가 막 바리바리 하기도 하고, 우리 이제 이때는 뭐 스타일리스트를 두긴 했는데 이제 의상 선택이나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이렇게 폭발이 될 줄 알았으면은 나이키에 전화 좀 할 걸 그랬어요. 너 줘야 되는 거 아니니?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개념보다는 그냥 내가 좋은 거를 했던 것 같고, 담배는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빨간 걸 피던 시절이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고. 반영이 됐네요. 충분히. 그런 것보다 이제 미래의 정서에 대한 얘기를 하죠. 아니, 진짜 저 인기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니까 죄송하긴 한데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정말 그 시대에 민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이게 다른 배우가 했어도 이런 느낌이 났을까? 지금처럼 불면으로 남아있을까? 또 정말 많은 남성들이 지금도 왜 굳이 정우성 형일까? 많은 형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다른 배우가 비트를 했다면 지금처럼 민이 살아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안 했을 거야. 그 감독님이 참 지나고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비트 하기 전에 그 아스팔트 사나이라는 드라마를 했는데, 그게 허영만 작가의 드라마인데 사실은 원작에는 제가 맡았던 그 캐릭터가 없었어요. 근데 드라마화하면서 제가 맡은 캐릭터가 들어갔는데, 그 허영만 작가께서 그 아스팔트 사나이에 나오는 저를 보고 비트의 민의 영감을 받아서 그렸다라는 얘기를 감독님한테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도 나중에 알게 됐죠.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민이라는 애가 나에 나온 애가 이렇게 영상으로 정우성이 튀어나왔을 때 어떤 비슷한 싱크로율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진짜 민보다 정우성에서 출발했다고 딱 생각하니까 영화가 좀 다시 좀 보이는 네, 느낌도 있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민은 그때 정우성이 혼자 밖에서 방황하고 다닐 때의 정서를 그대로 담고 있는 애예요. 왜 이렇게 방황하셨어요? 외롭잖아요. 막연하고 세상이. 지금은 안 외로우세요? 지금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외로움이 싫지도 않았어요, 저는 사실은. 그냥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있다라는 게, 왠지 뭔가에 영향할 필요도 없고, 자유롭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뭐든지 이제 내가 만들면 된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밖에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제 모습도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서 후배 배우들은 롤모델로 삼고서 이렇게 배우가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 혹시 배우님도 이렇게 어떤 영화의 한 캐릭터를 보고서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캐릭터가 혹시 좀 있으신가요? 저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라는 생각은 딱 롤모델을 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어릴 적에는 그냥 TV로 계속 보던 뭐 서부 영화의 모든 그 총잡이들이 다 그때 당시에 히어로, 슈퍼히어로인 거죠. 서부 영화의 주인공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막연하게 뭔가 이렇게 자유로워 보이잖아요. 그런 이제 정서적인 이끌림에 계속 이렇게 영화라는 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10대 때는 이제 홍콩 노아르가 한참 주류였으니까 그 홍콩 노아르를 보면서 그 유도카가 나오는 영화를 좋아하지만 유도카처럼 돼야지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처럼 되고 싶어라는 마음을 갖는데 그게 이루어질 확률은 별로 없잖아요. 예. 보면은 영화에서 그 미니 폭력고사를 이렇게 제압한다거나 막 그런 모습들 때문에 아마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서태지의 도시리 대야 이런 거와 맞닿아가지고 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나 싶긴 한데, 실제로 정우성 배우님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는지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자고요. 네, 말할 수 없고 늘 이렇게 관찰하고 애들 관찰하고, 그때는 진짜로 그 학교 폭력이 되게 굉장히 심할 때거든요. 특히 남자 학교는 뭐 거의 밀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물의 왕국이라고 보시면 되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어떤 사랑의 매보다는 나중에는 이렇게 감정적 표현에 화를 많이 낼 때였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제도, 그리고 그 학교 안에서의 그런 이 불합리한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린아이인데도 굉장히 그걸 불편해했던 것 같아요. 왜 같은 나이고 왜 한두 살 차이뿐이 안 나는데 저렇게들 다 서로 못 잡아먹고 서열을 나누려고 저러고 있지. 그러니까 다 한심해 보였어요, 저는 사실은. 그게 자퇴에도 약간 영향을 크게 미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자퇴는 뭐 자퇴를 자랑스럽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의 선택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혼자 사회에서 또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때는 사실 저랑 같이 제 권유로 해서 그 학교에 같이 갔던 친구가 먼저 이렇게 학교를 뛰쳐나갔어요. 요즘은 그 친구의 뒷모습이 굉장히 늘 머릿속에 남고, 이놈이 밖에서 혼자 뭐하고 지내지?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각종 서클에서 다 저를 잡아가려고 하더라고요. 왜요? 뭐 이제 같이 서클 활동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뭐 오히려 이제 공부도 어려운데 그런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랑은 안 맞구나 그러고 튀어나가고 있죠. 그때 나온 세상은 좀 두렵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오히려 그 또래끼리의 그런 어떤 유치한 어떤 그런 그 장래 미래를 위한 어떤 경쟁이 아니라 그 또래끼리의 그 고만고만한 사고에서 누가 더 서열이 높네 안 높네 이런 거에 대한 경쟁보다는 그냥 사회에서 혼자 이렇게 나를 내 발을 디딜 자리가 아주 적더라도 내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포부가 더 저를 막 이렇게 에너지 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지금 말씀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긴 한데, 이 영화에서 오프닝을 김성수 감독님께서 7에서 8줄 정도를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제 나에겐 꿈이 없었다라는 말로 함축을 해버리시고 결국 이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그런 일화를 들었는데, 이민처럼 이렇게 꿈이 없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이시거든요. 그 당시에.
그 정우성 씨의 당시 어릴 적 꿈은 그러면은 좀 어떤 것이 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뭐 막연한 거죠. 일단 그때 또 이제 배우라는 꿈에 대한 막연한 그 희망 그리고 돼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그 어떻게 돼야 될지 몰랐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나에게 꿈이 없었다를 말씀드리게 된 건 감독님한테 제가 이제 늘 학교에서 주변 친구들한테 그걸 묻는 걸 좋아했거든요. 너 뭐가 될 거냐? 그냥 왜? 몰라. 나 꿈 없어. 주로 애들이 다 대답이 그랬어요. 그 나이에도 우리는 꿈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꿈을 갖고 좀 그 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주변 친구들이 다 그렇게 무기력한 상태의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뭐랄까 안타깝기도 하지만 짠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어떤 그 나이대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무기력함을 느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레이션에 자연스럽게 반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더 공감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아까 그 비트 얘기하면서 그때 내게 다가온 이미지를 좀 벗어나려고 노력도 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 그래도 비트 이후에 뭐 똥개라든지 약간 되게 잘생긴 외모를 좀 일부러 구기는 스타일의 영화를 좀 했다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혹시 비트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작품 선택을 좀 의식적으로 한 부분도 혹시 많으셨는지 궁금해요.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진 않으셨나요? 그리고 제가 요즘 들어서나 이제 잘생긴 거 알아요 그러고 농담을 하지. 그리고 제가 사실은 영화 배우가 된 것도 내가 잘생겼으니까 영화 배우 스타가 될 거야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막연히 뭔가 표현하고 싶었고 그런 그 영화 안에서의 어떤 그 고독한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끌렸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어떤 욕구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트를 할 때나 초반에 내가 잘생겼으니까 미니가 멋져 이런 생각으로 저를 대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서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똥개의 철민이 같은 경우도 약간 불우하지만 사실은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감정을 소유하고 있는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그래서 철민이 시나리오를 보면은 내가 갖지 못했던 나에게 있는 결핍 아버지와의 그 시간을 대리 만족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택을 한 것이 그러니까 어떤 내 이미지를 일부러 망가뜨리려고 의도적으로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의 외모에 집착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또 이제 이 얘기 들으시면 지가 잘생겼으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겠지 뭐 이렇게들 말씀들 하실 수 있겠지만 근데 약간 그래도 요새 와서야 내가 잘생긴 걸 인정하고 다닌다고 하셨는데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래도 최근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에서 잘생긴 짜릿해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이제 뭐 인터뷰 때마다 이제 외모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니까 이걸 좀 어떻게 이 민망한 질문을 어떻게 좀 넘겨볼까 하다가 한 연애 프로로 이제 녹화를 하는데 장난으로 그냥 받아쳤어요. 짜릿해 늘 새로워 자신감 늘 최고야. 근데 그 짤이 이제 돌면서 그 짤이 돌면서 이제 그렇게 됐죠. 너무 보기 좋아요. 잘 네, 인정하시니까. 네. 아니, 사실 배우들도 되게 보시면 놀라세요. 그 정도로. 배우들의 배우라고. 네. 그렇죠. 기분은 좋아요. 기분은 좋아요. 그렇게 놀라주는 게. 어쨌든 이 영화는 이제 지금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또 찾아서 또 오늘 또 이렇게 보시고 사실 충무로에서 그동안 뭐 많은 청춘 영화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비트가 가장 아직까지도 손꼽히는 영화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아직도 비트
비트를 이렇게 열광을 할까? 왜 그렇다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이제 그때는 뭐 비트도 그렇고 태양은 없다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시대마다 이렇게 청춘에 대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시도가 조금 줄지 않았나라는 어떤 영화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들고, 그리고 그때는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안 했거든요. 감독님들이 어떤 신인 배우를 캐스팅을 해서 본인이 투영하고자 하는 어떤 캐릭터를 완성하는데 두려움도 없었고, 근데 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산업화라는 명목 안에서 그런 어떤 도전 의식과 어떤 모험에 대한 어떤 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으로 자꾸 돼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그 시대의 청춘에 대한 어떤 감성, 그 시대의 청춘을 그리고자 하는 시도조차 이렇게 서서히 같이 이렇게 시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많은 인터뷰에서 나는 민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그 아수라가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민이 살아 있었다면 아수라의 한도경까지 됐을 가장 슬픈 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증인을 보는데 증인의 스노를 보면서 민이 살았다면 가장 긍정적인 버전이 미니 순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민을 생각할 때 그가 살았으면 어떤 어른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런 어른에 대해서도 아마 가지고 계신 생각이 좀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렇죠.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영화 한 편 딱 끝나고 이렇게 좀 파티하고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울컥울컥해요. 특히 이제 미니 같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어떤 캐릭터를 끝내고 나면, 그래서 이제 그때 조 파티 끝내고 집에 딱 돌아갈 때 미니를 잘 성장시켜야지, 나와 함께 잘 살게 해야지, 그런 결심을 했던 것 같고. 글쎄, 오히려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민이라는 저와 닮은 아이를 성장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른 캐릭터를 영화화했을 때 민이가 성장을 했으면 그 캐릭터가 되지 않았을까요? 라는 어떤 그런 상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그냥 저 역시도 너무나도 큰 행운,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어떤 선택지에서 큰 행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가 인생에서 맞은 진짜 행운들을 민과 이렇게 함께 나눠서 이렇게 성장시켰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 비트 이후에 오랫동안 이제 아웃사이더라든지 사회 밑바닥의 이제 반영웅 캐릭터를 이제 주로 많이 맡으셨잖아요. 하다못해 이렇게 멋들어진 이런 조폭 같은 것도 연기한 적이 없으시다가 최근에 와서야 이제 뭐 더킹에 출연하신 그런 캐릭터 그런 이제 막 요즘 들어서야 이제 그런 캐릭터를 이제 맡으시고 계신데 좀 계기가 좀 있으신지 궁금해요. 좀 그렇게 갑자기 변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전혀 다른 상반된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입장에서 좀 소외도 좀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그런 연기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계기보다는 이제 그만큼 지나온 어떤 시간이 저에게 많은 경력을 줬기 때문에 그 경력 안에서 이제 조금 더 자유로운 시도를 더 확장할 수 있는 나이인 것 같고, 또 저희가 오히려 그렇게 또 자유롭게 활동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후배들도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도전에 있어서의 어떤 과감함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어떤 한 영화에서 내가 주인공이어야 돼, 나만 멋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영화계라는 게 각자의 제작사 그리고 각자 배우들의 어떤 활동, 물론 이제 각자 그 배우들끼리나 감독들이나 이렇게 건전한 경쟁을 하지만 저는 다 이렇게 한 동료, 한 회사에 있는 한 무리라고 생각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떤 시기에 있어서의 어떤 시도들이 영화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도 재미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아웃사이더 역할이 전 좋았어요. 제가 늘 혼자였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다 갖춰진 애가 뭔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는 캐릭터보다는 뭔가 안 갖춰진 캐릭터가 자꾸 극복해내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게 좋았고, 뭐 조폭은 사실은 비트 때문에 이제 조폭은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고, 멜로도 보면은 물론 이제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건드린다라는 어떤 시장 논리에 의해서 멜로의 주인공이 다 재벌이잖아요. 그게 전 너무 좀 싫더라고요. 우린 다 평범한 사람들끼리 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반짝반짝한 사랑을 하는데 꼭 그렇게 아주 클리셰한 캐릭터의 멜로에만 왜 저렇게, 물론 그건 이제 상상이기 때문에 대리만족하고 싶고 그럴 수 있죠. 뭔가 완벽하게 모든 게 다 갖춰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인간으로서의 아주 아름다운 소망일 수도 있지만, 근데 배우로서 꼭 굳이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우성이 하면 정우성스러운 멜로를 또 찾을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또 그 멜로의 주인공 남자의 어떤 확장을 또 다양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멜로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멜로 안 하신 지 좀 꽤 되신 것 같아요. 또 그렇죠. 네. 그립지 않으신가요? 그리워요. 네. 멜로 늘 그리워요. 시나리오가 안 들어오나요? 실제로 그 멜로 시나리오가 굉장히 귀했어요. 한동안은. 아무래도 이제 그 영화라는 게 시대적 정서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자꾸 이제 사회 시위적인 어떤 문제를 대두하다 보니까 요 근 몇 년 영화들 보시면 다 어둡잖아요. 뭔가. 근데 앞으로는 이제 조금 밝은 영화들이 나올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좋은 멜로들이 많이 기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제일 하고 싶은 건 사실은 그 로맨틱 코미디죠. 저는 옆에서 대화를,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또 한 번 느낀 게, 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정우성 배우님 약간 3인칭 화법을 쓰세요. 정우성은요, 정우성은 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칫 잘못하면은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